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4월 둘째 주죠. 11일 정확하게 셋째 주인데 금요일 하루만 있었으니까 둘째 주라 치고, 자, 둘째 주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오늘 주요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그래서 금요일날 놀아요. 미국장만 놀아요. 우리는 안 놀아요. 네. 우리 약올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안 놀고 미국장 못 놉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finbiz.com 한번 열어주셔서 안 열리나요? 닫았나요? finbiz.com 열리면 좋은데, 한번 미국 시장이 주말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주 주간 일정 한번 보면서 그 미국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스케줄표 나왔었죠. 네, 보시면 11일 날 라파엘 포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미셸 보우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요. 찰스 에반스, 존 윌리엄스. 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5월 달에 50bp 인상을 해야 되고 6월 달에 50bp 인상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게 얘기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날 12일 날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3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 아직 확정 안 됐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그 연설이 있습니다. 자, CPI를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은 얼마로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느냐? 자, 지난달에 7%였습니다. 7%, 7.4%? 지난달에 7.4%가 했었는데, 이번 주 얼마 생각하고 있게요? 7.0% 지난달, 죄송해요. 7.0%인데, 이번에 8.4%, 여기가 0.4, 8.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전월대비 CPI,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이 8.4%라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8.4% 나오면 6월 50bp 금리 인상 되게 확정적 분위기로 넘어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13일에는 P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일에는 수출입 물가, 주간 식료보험 청구자 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조기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휴장에 들어가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의 설날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 CPI가 8.4%가 만약에 나오면 이번이 하이라이트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조금 뜹니다. 동쪽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서쪽 나라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뜨죠. 이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지난 주말에 단적으로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반전될 수는 있지만, 일단 당분간의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는 이걸 거예요. 한번 finbiz 말씀드리면, 이렇게 금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금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대각선으로 보셔가지고, 대각선의 왼쪽 위쪽은 빅테크가 있다. 그리고 대각선의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뱅크나 결제회사들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뱅크나 결제회사 왔다리 갔다리 해서, 얘네는 이제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르니까 예대금리 차,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고, 전통 기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통 기업들 중에는 헬스케어도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자,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 빅테크,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까지 모두 안 좋은 분위기. 이건 어떤 것을 반영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걸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토요일날 살짝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지난 한 주간 32bp나 올라서
0.32%나 올라가지고 2.7이 넘었습니다. 장중에는 더 올랐었고요. 2.7, 10년물 2.7. 자, 5년물은 조금 더 높죠. 2.77이고 30년물도 28bp나 올라서 2.72예요. 2년물은 5.9bp 올라서 2.5예요. 3년물은 8.7bp 올라서 2.7이고요. 자, 5년물은 2.77인데 2년물은 2.5 안 오르죠. 그러면서 20bp 이상 다시 벌어지죠. 20bp 조금 안 되는구나. 네, 20bp하고 2년, 10년물 금리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없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장단기 금리차가 갑자기 쪼그라들었다고 벌어졌다고 경기 침체 우려가 없어졌어? 말도 안 되는 우려죠.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해석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진짜 너무 도식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나빠하는 걸 그냥 나빠요? 그래요? 오케이. 기억. 별표 꽝. 중요한 거죠? 별표 꽝 하고 딱 기억해서 그리고 기억해서 그걸 그냥 그 공식대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표들을 해석해야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언스나 뭐 이런 것들이 현 상황에서 있는 것들을 풀어서 해석해내는 것들이 일종의 학이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점치는 것들인데요. 자, 10년 2년물 장단기 금리가 다시 벌어졌다고 다시 뭐 경기가 침체를 회복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준이 꽉 잡고 있고 연준이 꽉 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년물은 연준이 꽉 잡고 있는 목표 금리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연준의 그 점도표를 살펴보면은 연준의 점도표는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인플레이션 잡고 싶으니까요. 그쵸? 인플레이션 잡고 싶으니까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금리를 한번 쫙 뭐 3%까지 올리든 3.5%까지 올린다가 그 다음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목표 타겟팅한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대략 한 2.0에서 2.5% 사이 어디 블라블라에 그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2년물이 그것과 연동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2년 후에 금리가 2.5% 내외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요렇게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마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높으니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의 흐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냐인데요.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2년 후에 2.5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채권 얘기하니까 사람들 별로 확실히 재미없어 하긴 하더라.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10년물이 2.7%를 넘었어? 그래?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채권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상반기 중에 절대 안 돼요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뻔히 불 보듯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채권 시장 애들만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웃기는 애들이네? 이랬던 거죠.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네? 라고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이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2.7%? 10년물 2.7%? 다시 1970년대, 8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는 건가? 그럼 더 높아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2.7%? 많이 올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올랐는데? 5년물 2.77?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국채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시중 금리물은 어떻게 될까요? 시중 금리물이 5년물 2.77 하고 있는데 똑같이 3년 적금 2.77 이렇게 되겠어요? 더 높겠죠, 당연히. 더 높을 거예요. 3.5, 4, 뭐 4점 몇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래? 그러면 할만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있을 CPI,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CPI가 이제 반영이 되는 그 시점, 발표가 되어서 반영이 될 그 시점, 아마 우리나라 화요일 날 저녁 늦게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CPI가 발표되고 나면 하이라이트를 딱 찍고 채권 시장의 혼돈이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PPI는 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피크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하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자, 5월달 50bp 금리 인상도 받아들였어. 오케이. 자, 6월달도 이번 주에 아마 50bp 상당히 반영을 시키는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혼돈이 되면 끝나. 자, CPI 발표하고 나면 또 안정될 수도 있어. 오케이. 됐어.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호환마마보다 무섭고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뭐냐. 글로벌 공급망 문제죠. 이거 참 또. 아니, 하나 괜찮아지려니까 하나가 또 터지네. 참 환장하겠네. 이런 분위기죠. 참나. 상하이 락다운을 지속하고 있죠. 상하이에 이어서 광저우도 락다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주요 거점 도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거점 도시. 자, 파란 색깔이 기존 일선 도시고요. 빨간 색깔, 주황 색깔이 신일선 도시입니다. 자, 주요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알죠? 그 다음 광저우, 심천이에요. 그럼 뭐 다른 거 청두도 있고 동관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상하이 셧다운 됐죠. 자, 이제 밑단의 제1선 도시인 광저우가 셧다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메. 야, 참. 그 다음 심천이 선전이죠. 심천인도 제1선 도시예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어. 야, 저기도 이런 상황이 들죠.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테슬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난성의 장저우도 셧다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 참나. 근데 이 정저우는 뭐가 있죠? 애플의 폭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인구 1100만 전수 검사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 공급 적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 그리고 PPI도 고점에서 계속 내려갔잖아요. 석 달인가 넉 달 내려갔죠. 넉 달인가 내려갔고 요번에도 내려갈 거로 보는데 근데 오히려 잘 안 내려갈 것 같다는 거예요. PPI가. 이 상황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중국에서.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5월, 6월 달 중국의 PPI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PPI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미국의 PPI도 잘 안 내려갈 거다. 한 4개월 정도의 그 시간 저기를 두죠. 갭을 두는데 래깅이 된다고 하죠. 네. 그 중국에서 먼저 나타나고 한 3, 4개월 후에 미국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5, 6월 달에 중국의 PPI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이런 그 셧다운의 문제로 중국의 PPI가 고공행진을 하면 하반기에 미국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율이 안 떨어지겠죠. PPI 안 떨어지면 CPI도 또 걔를 가지고 안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6월 달이 끝이 아니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뉴스를 해석하면 생각하잖아요. 이게 투자자들의 행태죠.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상하이 육상 물류 시간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5일에서 20일로 육상 물류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하이, 광저우, 정저우 여기는 중국의 주요 기업들과 공장들이 있는 핵심 도시인데 국내 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상하이는 전면 봉쇄, 전문 정저우나 이런 데는 이제 막 조사하니까 부분이겠죠. 부분 통제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이거 어쩔 거냐라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근데 별로 아직 확진자 상하이 빼고는 많이 안 나타났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고 백신 권위자인 중난산 원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 자료는 김경환 애널이 보내주신 자료예요. 신화통신 칼럼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유행성 독감이 절대 아니며
치명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공급 적체가 나타나고 있냐면 니오 전기차에서 이야기하기를 3월 이후 생산이 중단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상하이, 지린성, 장수선, 벤더 공급 차질이 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린성은 게다가 중국에서 주요한 그 곡창지대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참나. 그러면 이제는 이제 4월 중순이에요. 아직 아시다시피 러시아 침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세계 공유 식량의 한 약 20% 이상, 러시아까지 합치면 25%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25%의 공유가 공급이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진짜 중동, 아프리카 폭동나게 생겼죠. 그때도 밀가격 올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세계가 이제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 겁을 들이나? 네. 그래서 이건가요? 아니면 미국의 금리, 그래서 중국과의 금리 차 축소 때문일까요?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채권자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역대급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최근에 보시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2달 연속, 그것도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에 아마 최고 금액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또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러시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르니 미중 간의 채권 금리 차가 없으니 굳이 중국 채권 들고 있을 필요는 뭐 있어. 그 돈이면 미국 채권 사지 이제는. 그런 것 때문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중국의 투자,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안화 환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안화 환율은 아주 잘 견디고 있고요. 미국의 강세 비해 오히려 아시아 통화 중에서는 두 번째로 미국 통화에 대해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튀게 될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미국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CPI가 발표될 화요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수요일날 적응이 되겠죠. 그때가 이제 아마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이 셧다운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중국의 셧다운들이 한국에 먼저 반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어떤 일종의 선물 시장으로 한국을 채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안 좋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의 이런 약세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사 말씀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어려운 환경, 맞바람이 부는 환경이에요. 역풍이 부는 환경인데 때가 되면 역풍이 순풍으로 바뀔 때도 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기업들의 실적만 줄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시점에 돈을 어디다 맡겨놓을 거냐를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맡겨놓을 거예요? 채권에 맡겨놓을 거예요? 채권 금리 좀 올랐어요. 인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을 장기 투자하실 분들하고 캐리를 끌고 가실 분들, 즉 만기 보유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 투자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막 넘어가면 주식이 죽어요. 근데 살짝 넘어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채권은 뭐에 가장 약하죠? 채권은 뭐가 가장 약해? 거의 가장 약해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채권은 그지 되는 거예요. 앉아서 그지. 현금 다음으로 그지 되는 게 채권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주식이 중요한 대체 투자 대안으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되는 한 또는 기업들의 실적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플레이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가고 반영을 못 시키는 회사들은 조심하고 그것 때문에 성장주가 떨어지는 거고 등등등 이렇게 다 엮여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